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 청록빌라 202호의 굳게 닫힌 문틈으로 지독한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무언가 썩어가는 취기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홀로 사가버린 고립의 냄새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냄새 좀 봐.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저 노인네 안 보인 지 꽤 됐다고. 상가 번영회장인 최 씨가 코를 움켜쥐며 수선을 떨었습니다. 구경 나온 주민들은 마스크 위로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 문 안쪽을 살펴봤어요.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김순경이 문을 따고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집안은 흡사 고물상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까지 천장 높이 쌓인 폐지 더미와 찌그러진 캔, 낡은 가전제품들이 기괴한 성벽처럼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 거대한 폐지의 미로 끝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멈춰선 자리에서 박영감이 누워 있었어요. 이미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은 낡은 리어카의 손잡이 끈이었습니다. 고독사네요. 김순경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나지막이 뱉었어요. 29. 아직 현장의 비릿함이 익숙지 않은 그에게 박영감의 방은 숨이 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 사이에서 묘한 속닥거림이 들려왔지요. 슬픔이나 애도하는 거리가 먼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 영감 방바닥 밑에 돈 괴짝 숨겨뒀다던 소문이 진짜일까? 로또 1등 당첨됐다는 게 벌써 10년 전이잖아. 30억이 넘는 돈을 저렇게 쌓아두고 죽다니 참 지독하기도 하지. 김순경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로또 1등이라니 그것도 35억이라고요? 이 쓰레기장 같은 방의 주인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영감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괴짝 하나를 열었지요. 금괴나 현금 뭉치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고개가 일제히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괴짝 안에서 나온 것은 곰팡이 핀 통장 몇 개와 노랗게 변색된 영수증 쪼가리, 그리고 814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1등 번호가 찍혔던 이제는 글자가 다 지워져가는 10년 전의 로또 복권 한 장뿐이었어요. 이게 다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최 씨가 허망한 듯 소리쳤습니다. 김순경은 영수증들 사이에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로또는 오늘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벌을 받을 시간이다. 김순경은 묘한 전율을 느꼈어요. 3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쥐고도 폐지를 줍다 고독사한 노인이라니. 그는 왜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것일까요? 김순경은 유품을 정리하며 박영감의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는 4,200원. 하지만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김순경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매달 15일 당첨금이 수령된 날부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거액의 뭉칫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송금처의 이름은 무명. 이름 없는 누군가에게 영감은 자신의 수명을 깎듯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영감이 숨겨두었을 금괴를 찾아내라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김순경은 창밖 노을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박영감의 낡은 리어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물이라 부르며 피하던 그 리어카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순금처럼 찬란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박영감의 시신이 구급차에 실려 떠난 뒤에도 청록빌라 앞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의 집에서 금괴 대신 낡은 종이 뭉치들만 실려 나오는 것을 보고는 허탈해하며 흩어졌지요. 하지만 김순경은 떠날 수 없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과 4,200원이 찍힌 통장이 자꾸만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김순경은 박영감이 생전에 매일같이 끌고 다녔던 리어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는 주인만큼이나 노쇠해 있었어요. 바퀴의 고무는 닳아 문드러졌고 쇠프레임 곳곳에는 붉은 녹이 꽃처럼 피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리어카 옆에 붙은 작은 수납함 안에서 낡은 지도가 발견된 거예요. 동네 골목골목이 핏줄처럼 그려진 지도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볼펜 표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폐지 줍는 동선은 아닌 것 같은데 김순경은 지도를 들고 영감이 매일 걸었다는 길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지도의 첫 번째 붉은 점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가파른 계단 위의 쪽방촌이었습니다. 박영감님요? 아유, 그 영감님 덕분에 우리 집 양반이 아직 살아있지에. 그곳에서 만난 이른의 할머니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박영감은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이 가파른 계단 밑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 우리 집 담벼락 밑에 슬쩍 봉투를 두고 갔어에. 열어보면 우유 한 팩이랑 신문, 그리고 가끔은 소화제 같은 약이 들어있었지에. 내가 고마워서 돈이라도 좀 드릴락 하면 리어카 바퀴 기름값이나 번 돈이니 신경 쓰지 마죠. 하고는 쌩하니 갚으렸어. 김순경은 지도의 푸른 점들을 따라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사회의 온기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박영감을 박사님이라 불렀지요.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아니라 동네의 모든 구멍난 곳을 메우는 수리공이자 감시자였다는 겁니다. 저 영감이 폐지를 줍는 게 아니야. 골목에 버려진 우편물을 일일이 확인하더라고. 세금 고지서가 쌓인 집, 며칠째 신문이 그대로 놓인 집. 그런 집만 골라서 문을 두드렸어. 고독사할 것 같은 노인네들을 저 영감이 열어 살렸지. 김순경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로또 35억 원을 손에 쥐고도 박영감이 낡은 리어카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는 돈으로 사람을 사는 대신 자신의 몸을 움직여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폐지는 그가 이 비참한 골목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위장막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했어요. 왜 35억이라는 거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굳이 폐지를 팔아서 번 푼돈까지 보태가며 이런 고단한 삶을 자처했을까요? 김순경은 파출소로 돌아와 박영감이 남긴 수첩의 첫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인생의 로또는 오늘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벌을 받을 시간이다. 처음엔 그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 치부했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의 증언은 김순경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요. 35억을 가진 자가 왜 1kg에 몇십 원 하는 종이 박스를 줍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골목을 누볐을까요?
그 해답은 영감이 당첨 직후 썼던 10년 전의 일기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박영감은 처음부터 녹슨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3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통장에 찍힌 첫 일주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울 시내를 배회했지요. 평생을 건설 현장의 먼지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돈은 독한 술처럼 그를 취하게 했습니다. 박영감은 가장 먼저 강남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먼지 낀 작업복 대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몸에 감으면 과거의 가난이 세척될 것만 같았죠. 이거, 이 마네킹이 입은 거, 제일 비싼 걸로 내와봐요. 거친 말투와 어울리지 않는 주문에 직원이 멈칫거렸지만 박상철이 내민 VIP 카드를 보자 금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상철이 고른 것은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이탈리아제 실크 양복이었어요. 한 벌에 무려 800만 원. 20년 전 죽어가는 아내 선자의 수술비로 그토록 간절히 구하려 했던 500만 원보다 훨씬 비싼 옷이었죠. 탈의실 대형 거울 앞에 선 상철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멍해졌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비단이 살결에 닿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소름이 돋아났어요. 거울 속에 비친 것은 화려한 신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퍼렇게 질린 채 숨을 몰아쉬던 아내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선자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목이 다 늘어난 낡은 면 티셔츠였어요. 그 천조가리 한 장을 부드러운 비단으로 바꿔줄 능력이 없어 아내를 차가운 땅에 묻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제 몸에 800만 원짜리 허영을 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옷이 아니다. 이건 선자의 수이다. 상철은 구토감을 느끼며 양복을 찢어발기듯 벗어던졌습니다. 점원의 비명을 뒤로 한 채 백화점을 뛰쳐나온 그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렸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는 일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아내를 2번 죽이는 난도질이었어요. 그날 밤 상철은 시장통 구석에서 녹슨 리어카 한 대를 샀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운전석이 차가운 쇠파이프 손잡이였죠. 그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리어카를 끌며 스스로에게 선언했어요. 이 돈은 아내의 피로 얻은 것이니 자신은 오직 땀 흘려번 정직한 푼돈으로만 숨을 쉬겠노라고요. 그렇게 박상철은 성자가 아닌 죄인으로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한 바퀴씩 구를 때마다 20년 전의 죄책감이 조금씩이라도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김순경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이 생전에 끌던 리어카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그 리어카는 박영감이 스스로에게 채운 가장 무겁고도 거룩한 족쇄였다는 것을요. 김순경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수사 기록을 넘겼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박영감이 10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떼어서 보내주었던 그곳, 이름 없는 재단이었습니다. 김순경이 찾아간 이름 없는 재단은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건물의 4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문 옆에 조그맣게 붙은 종이 한 장이 전부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북이 쌓인 서류 뭉치들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복사기 소리가 그를 맞이했어요. 박상철 어르신요? 아, 결국 가셨군요. 재단의 사무국장이라는 중년 여성은 김순경이 내민 신분증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지요. 겉면에는 박상철 후원자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은 10년 전 당첨금을 수령하시고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35억 원 중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돈 대부분을 일시불로 기탁하셨죠. 아, 23억이네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이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는 암과 환자들과 미혼모 시설에만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김순경은 침을 삼키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영감이 보낸 돈으로 수술을 받고 시력을 되찾은 아이들의 감사 편지, 그리고 학업을 마친 미혼모들의 사진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수천 명의 인생이 그 낡은 리어카의 바퀴 자국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르신은 왜 하필 안과 수술과 미혼모였을까요? 본인은 정작 그 흔한 백내장 수술도 안 하시고 돋보기의 의지에 폐지를 주우셨는데 말입니다. 국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 맨 뒷장에 붙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김순경에게 보여주었어요. 20년도 더 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영감과 눈이 커다란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아내분입니다. 이름은 이선자.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는데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까지 오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결국 수술 시기를 놓치고 합병증이 뇌까지 전이되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은 아내의 임종 앞에서 울지도 못하셨대요. 돈 500만 원에 아내의 눈을, 그리고 생명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로또 1등에 당첨되셨으니 어르신에게 그 돈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선자 눈 고쳐줄 500만 원은 안 주더니 이제 와서 이 큰 돈을 줘서 뭐하냐며 통곡하셨답니다. 어르신에게 35억은 행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사죄하며 짊어져야 할 피 묻은 돈이었던 거예요. 김순경은 비로소 영감의 수첩에 적혀있던 벌을 받을 시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박영감은 아내가 누리지 못한 세상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던 거예요. 폐지를 주워번 푼돈까지 모두 기부함에 넣었던 것은 공돈이 아닌 자신의 정직한 노동으로만 아내 앞에 당당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재단을 나오는 김순경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박영감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단칸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쓰레기집이라 불렀지만 김순경의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처럼 보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솜니부를 들추자 그 아래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매달 기부를 마친 날 박영감이 세상을 떠난 아내 선자에게 올리는 고백서이자 속죄의 일기였던 겁니다. 김순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더미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선자야, 오늘은 한 아이가 내가 끝내 못 보고 떠난 세상을 보게 됐다더라. 재단 사람이 말해주길 눈이 아주 맑고 예쁜 아이래. 그 소식을 듣는데 꼭 내가 나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아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큰 돈이 생기고 나서야 알았어. 이 큰 돈을 다 줘도 내 이름 석자, 내 목소리 한 자락을 살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리어카를 끈다. 내 리어카 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밝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손잡이를 놓지 않을 거야. 편지 속에서의 박영감은 더 이상 고집불통인 자린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온 세상을 빛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수줍은 청년이었어요. 박영감이 1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의 모진 조롱과 멸시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오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독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아내에게 닿기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통행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김순경은 편지 뭉치의 맨 마지막 가장 깨끗한 종이에 쓰인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자신의 기력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써내려간 마지막 편지였어요. 선자야, 이제 리어카 바퀴가 자꾸 헛도네. 내 몸도 이 낡은 쇳덩이 리어카처럼 여기저기 녹이 슬었나 보다. 어젯밤엔 꿈에 내가 나왔어. 20년 전 그 예쁜 모습 그대로 나를 보며 손을 흔들더구나. 이제야 너를 보러 갈 면목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다. 23억이라는 짐을 세상에 다 내려놓고 나니 내 마음이 이제야 깃털처럼 가볍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김순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은 리어카를 고물상에 넘기지 않고 대문 앞에 그냥 두려 해. 누군가 이 낡은 손잡이를 이어받아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겠지. 선자야, 나 이제 곧 간다.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돈 걱정 없는 세상에서 너 좋아하는 분홍색 옷 입고 하루 종일 내 눈만 바라보며 살자. 선자야, 조금만 기다려. 나 이제 다 왔어.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쿰쿰한 폐지 냄새는 어느덧 사라지고 편지 봉투 사이에서 마른 꽃잎처럼 바스라진 박영감의 진심이 온 방 안을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영정 사진도 없는 빈 벽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박영감의 빈소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용 공영장례식장의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조차 없어 주민등록증에 붙은 빛바랜 증명사진을 확대에 걸어둔 빈소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어요. 빈소를 지키는 이는 김순경뿐이었습니다. 조문객은커녕 지나가는 사람조차 냄새나는 폐지 영감 장례식 아니냐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지요. 동네 상가 번영회장 최 씨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커피를 마시며 혀를 찼어요. 봐, 돈만 쥐고 있으면 뭐해. 갈 때는 저렇게 혼자인데 저 양반이 숨겨둔 돈 괴짝만 찾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텐데 말이야. 최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30명 남짓한 청년들이 일렬로 들어섰어요. 그들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박영감의 빈소 앞에 멈춰섰지요. 최 씨와 주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신지요? 박영감 친척들이요? 저 양반 자식 없다고 들었는데? 청년들 중 가장 앞서 있던 남자가 최 씨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박상철 장학회 일기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빈소로 들어가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이 무거운 걸 왜 혼자 다 지고 가셨습니까? 그 뒤를 이어 휠체어를 탄 노인들, 아이의 손을 잡은 미혼모들, 그리고 눈에 붕대를 감거나 안경을 쓴 수많은 사람이 복도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빈소는 순식간에 흰 국화꽃과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최 씨 앞으로 다가와 박영감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눈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제가 의사가 될 때까지 등록금을 보내주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낡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우셨죠. 그 리어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살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들이 비웃던 그 폐지 더미가 누군가에겐 생명줄이었고 누군가에겐 미래였습니다. 최 씨와 주민들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구두쇠라며 돌을 던지고 미친 노인이라며 조롱했던 박영감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둔탁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김순경이 박영감의 유품인 낡은 리어카를 직접 끌고 빈소 앞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리어카는 텅 비어 있었지만 김순경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어요. 김순경은 리어카를 빈소 입구에 세워두고 영정 사진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상철 어르신, 이제 리어카는 제가 맡겠습니다. 당신이 지고 가려 했던 그 무거운 23억의 무게를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 순간 지는 노을빛이 장례식장 마당에 세워진 낡은 리어카를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붉은 녹이 슬고 바퀴가 휘어진 초라한 고물이었지만 황금빛 노을에 젖은 리어카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어요. 최 씨는 들고 있던 커피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지요. 박영감이 숨겨두었다던 금괴는 리어카 밑바닥이 아니라 그가 살려낸 사람들의 눈동자와 가슴 속에 박혀 있었다는 것을요. 장례식장 공고판에 적힌 고인의 이름 옆에는 평소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의 진짜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 박상철, 814만 분의 1의 확률을 이겨낸 이 시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 박영감의 장례가 끝난 뒤 청록빌라 골목에는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마다 골목 어귀를 긁어대던 끼익 끼익하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사라지자 주민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박영감이 떠난 자리는 단순히 노인 한 명이 사라진 빈자리가 아니라 동네의 온기가 빠져나간 거대한 구멍이었죠. 김순경은 영감의 49제가 되는 날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감의 유품인 낡은 수첩 대신 새롭게 제작된 작은 안내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청록빌라 앞 작은 공터, 박영감이 늘 리어카를 세워두던 그 자리에는 이제 낡은 리어카가 고정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그 앞에 안내판을 박아 넣었지요. 황금 리어카 814만 분의 1의 행운을 사람의 온기로 바꾼 박상철님이 끌던 것입니다. 지나치던 주민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번영회장 최 씨였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목 뒷덜미를 극적이다가 리어카 손잡이에 자판기 커피 한 캔을 살그머니 올려두었어요. 영감님 미안했어. 그게 로또 돈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참 못났었지. 최 씨를 시작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리어카 위에 각 구운 빵을 두고 갔고 누군가는 깨끗한 수건을 걸어두었어요. 아이들은 리어카 바구니 안에 자신이 아끼는 사탕을 던져 넣었지요. 10년 전 박영감이 홀로 고독하게 시작했던 속죄의 행진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나눔의 축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파출소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월급의 일부를 영감이 후원하던 재단에 정기 기부하기로 신청했어요.
영감의 수첩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문구가 그의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졌기 때문이죠. 돈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피가 된다. 내 리어카 바퀴가 멈추지 않았던 건 그 피를 돌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 영감이 당첨되었던 35억 원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1000명의 아이에게 빛이 되었고 100명의 청년에게 꿈이 되었으며 이름 모를 노인들의 시린 발을 덮어주는 이불이 되었어요. 35억은 사라졌지만 그 가치는 3,500억 원보다 더 무거운 울림으로 세상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 김순경은 멀리서 들려오는 환청 같은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익, 기익.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어요. 박영감의 리어카를 보고 감명받은 한 고등학생이 자기 집 근처 독거노인의 폐지를 대신 실어다주며 내는 소리였죠. 낡고 삐걱거리는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희망의 선율이었어요. 김순경은 하늘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높은 곳, 아내 선자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박영감님도 분명 이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히 잠들었으리라 확신하면서요. 814만 분의 1의 확률. 박상철 영감은 그 기적 같은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은 통장의 잔고가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 리어카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요. 황금 리어카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노을빛을 머금은 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